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키스하는 그 순간 남편이 제 귀에 속삭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넌 완전히 내 것이야. 신혼 첫날 집문에 이중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둘째 날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셋째 날 손목에 밧줄이 묶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야. 특히 너같이 탈북한 애들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한국에서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될 줄은. 하지만 정말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박철수 씨의 전처에 관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 보낸 신혼 3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작년 봄 탈북민 지원 봉사활동에서 박철수 씨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2002년에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왜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야 하는지, 왜 중국에서 온 물건들을 몰래 숨겨야 하는지, 왜 라디오를 들으면 안 되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어요. 이유는 중국 사람들과 장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끌려간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두려워하시고 저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매일 당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다른 곳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그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18살이 되던 2020년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했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언니가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를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항상 숨어 다녀야 했고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공포감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을 준비했지만 돈이 모자라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드디어 2021년 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컸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쳤거든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면서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의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만 한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드디어 제 방이 생겼다는 것,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 사용법도 모르겠고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말투 때문에 북한에서 온 것을 금방 알아채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역사였거든요. 수학이나 영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초가 없다 보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제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국 동포 출신도 있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진이라는 친구와 특히 가까워졌어요. 수진이는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대학 등록금까지 감당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일단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편의점보다 훨씬 좋았어요.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생겼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거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고 항상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도 자주 났어요. 제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는지도 모르실 테고 혹시 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무사하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2022년 말 드디어 대학 입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탈북민 특별 전형에 대해 알려주셨거든요.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온 것은 2023년 3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하나원 출신들을 위한 활동이 있으니 시간 되면 참석해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작은 복지관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탈북민 분들도 있었고 자원봉사자들도 여러 명 계셨어요. 긴장한 마음으로 입구에 서 있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언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철수 씨였습니다. 당시 제가 본 첫인상은 무척 점잖고 신사적인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말씀도 차분하게 하셨습니다. 나이는 55살 정도로 보였는데 제 아버지 뻘이셨죠. 작년에 왔습니다. 아직 적응이 쉽지 않아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박철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런 활동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지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오늘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봉사활동은 탈북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짝을 이루어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제 파트너가 되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박철수 씨께서 워낙 배려해 주셔서 점점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래 씨는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박철수 씨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정말 좋은 선택이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미래 씨 같은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박철수 씨는 통일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젊었을 때부터 통일 운동에 참여하셨고 지금도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던 80년대에는 통일이 정말 가까운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더욱 탈북민 분들을 돕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철수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만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따뜻함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박철수 씨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권해주셨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면서 북한 음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박철수 씨의 이런 관심이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어색해하거나 피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더 알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덕수궁을 구경했어요. 박철수 씨가 한국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박식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지금의 분단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박철수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고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께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 평화통일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그 시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미래 씨 같은 분들을 보면 더욱 남다른 감정이 들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철수 씨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 씨, 앞으로 한국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많이 따뜻해져 있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제게는 마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박철수 씨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는 잘 되어 가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 후로 박철수 씨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도 조언을 구했고 면접 준비할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정말로 제 아버지처럼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미래 씨는 정말 대견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서 아버지를 잃고 난 후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5월쯤 되어서는 박철수 씨가 가끔 카페에 들르기 시작하셨어요. 회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고 안부도 물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박철수 씨를 좋은 분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정말 미래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요즘 이런 분 보기 드문데 복 받은 거야. 박철수 씨는 카페에 오실 때마다 제가 읽을 만한 책들을 사주시곤 했어요.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었는데 정말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박철수 씨께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에 태어나서 유신체제 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고생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미래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박철수 씨는 80년대 대학생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시절의 열정과 이상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특히 자유에 대한 꿈이 컸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순수함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탈북민들을 도우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동포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박철수 씨께 연락드렸어요. 정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축하해요, 미래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박철수 씨는 축하한다며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하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식사하면서 박철수 씨의 가족 이야기도 들었어요. 결혼을 했었지만 10년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지만 잘 만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조금 쓸쓸해 보이셨어요. 가정을 잘 꾸리지 못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아쉬움이에요.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았나 봅니다. 그때 저는 박철수 씨도 나름의 아픔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중년 남성처럼 보이시지만 내면의 외로움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미래 씨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박철수 씨의 이런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이 혹시 단순한 동포의 이상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도 박철수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보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오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박철수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시고 제 사생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친구들과는 잘 지내요?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없고요. 이런 질문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2024년 새해가 밝으면서 박철수 씨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박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미래 씨, 새해 첫날인데 좋은 곳에서 식사하면서 새해 계획도 이야기해 볼까요? 그날 박철수 씨가 데려가신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박철수 씨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거든요. 미래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박철수 씨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래 씨를 단순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만 만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알고 미래 씨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미래 씨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분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박철수 씨는 이해한다며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박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32살의 나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박철수 씨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박철수 씨를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연인으로서의 감정인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박철수 씨는 실망하기보다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마음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미래 씨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의 이상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연인 같기도 하고 아버지와 딸 같기도 한 애매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박철수 씨는 정말 저를 보물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났고 매번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겼어요.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것들은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었는데 박철수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부담스러운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는 제 일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만났어요? 어디서 뭘 했어요? 언제 집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꼭 확인하셨어요. 미래 씨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특히 남자들은 미래 씨 같은 순수한 분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3월에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박철수 씨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축하한다고 하시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대학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조심해야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날에도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박철수 씨는 아쉬워하셨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회복지학과 동기들과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선배들과도 친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박철수 씨께 하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남자 선배들도 있어요? 혹시 미래 씨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없고요? 특히 북한에 대한 질문도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캐묻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남자친구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혹시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계속 같은 것들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대학교 동기인 민호라는 남학생과 과제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박철수 씨께 했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시더라고요. 그 남학생과는 앞으로 만나지 마.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냥 공부하는 사이인데요. 남자들의 심리를 미래 씨는 몰라. 공부한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박철수 씨와 제대로 다툰 것 같아요. 저는 민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박철수 씨는 너무 순진하다며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미래 씨는 아직 한국 남자들을 잘 몰라. 특히 탈북 여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탈북민이라서 남자들이 함부로 생각할 거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박철수 씨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건가요? 제가 화를 내자 박철수 씨는 당황하시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5월에는 더 큰 갈등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MT를 가게 되었는데 박철수 씨가 반대하신 거예요. 1박 2일로 남녀가 함께 가는 건 좋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 저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건데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계속 반대하셨고 결국 저는 MT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대학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철수 씨 때문에 여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래 씨는 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어. 박철수 씨의 이런 말이 사랑스러운 표현인지 구속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6월쯤 되어서는 박철수 씨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내 전처는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 내가 탈북민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시간 낭비라고 했거든. 박철수 씨는 전처가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가치관이 달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씨는 달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박철수 씨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혹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름 휴가철에 박철수 씨는 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실망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대신 서울 근교의 여러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수원 화성, 강화도, 인천 차이나타운 등등. 박철수 씨는 매번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래 씨도 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철수 씨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매력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탈북민이라는 특별한 사연 때문인지 헷갈렸거든요. 8월 말 드디어 박철수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면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미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미래 씨를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철수 씨는 분명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셨어요. 무엇보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던 제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무엇보다 박철수 씨의 과도한 보호욕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박철수 씨는 아쉬워하시면서도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언니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대학 친구들에게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 혼자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철수 씨와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했을 때 박철수 씨의 얼굴에 번진 기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고마워요, 미래 씨.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등이 결혼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혼자가 되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약혼 소식을 알린 후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씨의 가족들, 특히 성인 자녀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훨씬 심했어요. 박철수 씨에게는 28살 된 아들과
26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아버지, 정말 미쳤어요? 탈북자와 결혼한다고요? 박철수 씨의 아들 준혁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저를 데리고 가족 식사 자리에 갔을 때 들은 말이에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준혁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박철수 씨가 아들을 나무라셨지만 준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딸인 수진 씨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불쾌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박철수 씨가 계속 사과하셨어요. 미래 씨,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탈북 여성이 자신들의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컸습니다. 특히 준혁 씨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후로도 박철수 씨의 자녀들과 만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는데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쪽 가족이 없다는 것이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함께 기뻐해 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어요. 10월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하셨어요. 웨딩드레스부터 예식장,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박철수 씨가 정해주셨습니다. 미래 씨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그랬어요. 박철수 씨가 미리 몇 벌을 골라놓고 그 중에서만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 박철수 씨 취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른데요. 미래 씨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더 품이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예식장도 메뉴도 신혼여행지도 모두 박철수 씨의 결정이었어요. 특히 신혼집 문제에서는 큰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자고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거기는 전처와 함께 살던 곳이잖아요. 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통도 좋고 시설도 좋아요. 새 집 구하면 돈만 더 들어가고요. 결국 박철수 씨의 뜻대로 기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11월에는 박철수 씨의 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나이대의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어요. 철수야, 젊은 신부를 구했네. 부럽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요즘 탈북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던데 철수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치 상품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중에 박철수 씨의 대학교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례를 부탁하러 간 자리였는데 그 교수님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철수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지? 네, 교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 교수님은 저에게도 직접 물어보셨어요. 미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에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서로 잘 맞춰가면 되겠지.
하지만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해.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르면 더욱 그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교수님은 박철수 씨에게 따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셨는지 몰랐습니다. 12월이 되면서 결혼식 날짜가 점점 다가왔어요. 2024년 12월 15일로 정해졌는데 겨울 결혼식이라 조금 춥겠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박철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겨울에 시작해서 봄을 함께 맞이하자는 뜻이에요. 결혼식 한 달 전쯤부터 박철수 씨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욱 소유욕이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제 아내가 될 텐데 다른 남자들과는 연락을 끊어야죠. 대학교 남자 동기들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교수님들과의 연락도 제한하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학교는 그만둬야죠. 아내가 직장 다니는 건 좋지만 학교까지 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대학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요? 공부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가정을 돌봐야죠. 박철수 씨의 결혼관이 생각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봐도 돼요. 지금은 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결혼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박철수 씨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곧 가족이 될 텐데 서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그럼 보여주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결국 휴대폰을 보여드렸는데 박철수 씨는 연락처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번호는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철수 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과보호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명백한 통제였거든요. 박철수 씨,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미래 씨를 위한 일이에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는 거예요. 박철수 씨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감시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드디어 박철수 씨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박철수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그분이 무심코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또 탈북 여성과 결혼한다더라.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 또요? 몰랐어? 전처도 탈북 여성이었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박철수 씨가 지금까지 전처에 대해 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박철수 씨에게 따져 물었어요. 전처분도 탈북민이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박철수 씨는 잠깐 당황하시더니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과거는 과거고요. 왜 숨기셨어요? 미래 씨가 오해할까봐 그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 씨가 저를 선택한 이유가 정말 저 개인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탈북 여성이기 때문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철수 씨는 저를 왜 좋아하세요? 당연히 미래 씨가 좋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박철수 씨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박철수 씨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혹시 제가 탈북민이어서 더 특별하게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래 씨 개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어요. 지금이라도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결혼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진짜 악몽이 결혼식 후에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2024년 12월 15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겨울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부터 웨딩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계속 밝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잘 웃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좀 더 밝게 웃어보세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행복한 날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감정보다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더 컸어요. 지난밤에 박철수 씨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이 박철수 씨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초대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하나원에서 알게 된 몇 분과 대학교 동기들 정도였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철수 씨의 딸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마지못해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나가버려서 더 어색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박철수 씨를 잠깐 만났어요.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철수 씨가 한 말이 이상했어요. 미래야, 오늘부터는 정말 내 사람이야.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긴 것처럼 들렸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제가 입장할 차례였어요. 신부 입장할 때 보통은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걸어야 했어요.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하객들의 시선을 받는 기분이 복잡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떨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첫 번째도 그렇게 끝났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어요. 특히 첫 번째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있는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분의 표정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승리감 같은 것도 느껴져서 묘했습니다. 주례를 맡으신 교수님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왔지만 이제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수님의 시선이 자주 저에게 머물렀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 당부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서약을 할 차례가 되었어요. 박철수 씨가 먼저 서약했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미래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고 당신을 완전히 보호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저만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결혼 서약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켜드린다, 보호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고 오직 저만이라는 표현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준비해온 서약을 그대로 했어요. 박철수 씨, 저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의 표정이 조금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오직 당신만의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반지 교환 순서가 되었을 때 박철수 씨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내 것이야. 그 말이 왠지 섬뜩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키스하는 순간이었어요. 박철수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는데 그때 제 귀에 속삭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넌 완전히 내 것이야.
북한에서처럼 누구도 너를 가져갈 수 없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온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고 개인의 자유가 없었죠. 박철수 씨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박철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래야, 웃어봐.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에서도 박철수 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저와 인사를 나누려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미래가 아직 피곤해해서요.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대학교 동기들이 축하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더욱 그랬어요. 마치 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 중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박철수 씨의 직장 동료 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저 신부도 탈북자라며 철수 씨가 그쪽으로 취향이 있나 봐. 첫 번째 부인도 그랬잖아. 그때도 결국 문제 생겨서 이혼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 나이가 어리니까 좀 다를까? 그 말들을 듣고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서 울었어요. 제가 박철수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취향의 문제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박철수 씨는 계속 기분이 좋아 보이셨지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쉬자. 우리 집이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박철수 씨와 전처가 살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메이크업이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박철수 씨가 샴페인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자. 샴페인을 마시면서 박철수 씨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래는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면 돼. 내가 돈은 다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학교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왜? 이제 공부할 필요 없잖아.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의견 충돌이 시작되었어요. 박철수 씨는 제가 집에서만 있기를 원했고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야, 아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희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신혼 첫날 밤이었지만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 저를 소유물처럼 대하려고 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미래야, 이제 정말 우리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박철수 씨를 보면서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테이블 위에 박철수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몰래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 씨의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실패했잖아. 이번엔 더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 북한 애들은 순종적이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박철수 씨에게는 실험 대상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급히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결혼 첫날 밤이 이렇게 악몽 같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는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될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결혼 첫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박철수 씨는 이미 깨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미래야, 일어났어. 아침 먹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박철수 씨가 오늘 계획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 신혼여행은 다음 주에 가기로 했으니까. 저는 카페에 나가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왜? 전화로 하면 되잖아. 직접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박철수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미래야, 이제는 그런데 나갈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안 돼. 그 순간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미래는 이제 밖에 나가면 안 돼. 여기서 나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왜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필요해.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박철수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자상하고 배려 깊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만 남았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출할 자유가 있어요. 자유. 결혼한 여자에게 무슨 자유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날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어요. 박철수 씨가 출근할 때도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가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문 열어주지 마. 누가 와도 절대 안 돼. 마치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를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박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뭐해? 그냥 집에 있어요. 좋아. 저녁에 들어갈 테니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답답했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에 대학교 동기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축하한다며 안부를 물었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신혼이라 피곤하구나. 시간 날 때 만나자. 하지만 언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는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지루했어요. 지루하면 집안일이라도 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러자 박철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가정부. 아내의 당연한 의무를 가정부 일이라고 해. 그날 밤에도 박철수 씨는 계속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나열했어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박철수 씨 뒷바라지까지 모든 것이 제 몫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박철수 씨가 출근하기 전에 제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혹시 다른 남자들이 연락할까봐. 그런 사람 없어요. 확인해봐야겠어. 결국 휴대폰을 빼앗겼어요. 박철수 씨는 연락처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번호들을 삭제했습니다. 이 남자 동기들 번호는 왜 아직도 있어? 친구들이에요. 친구. 결혼한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 결국 대학교 남자 동기들 번호는 모두 삭제당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 연락처까지 지우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도 그만둘 건데 왜 필요해? 아직 그만둔다고 안 했어요. 내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박철수 씨에게 제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든 것이 박철수 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오후에 카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박철수 씨가 대신 받으셨어요. 미래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연락 못 드려요.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제게 카페와 연락을 끊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그쪽 사람들과 만날 이유도 없어. 사장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건 과거 일이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야.
둘째 날 저녁 박철수 씨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회사 동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철수야, 이번에는 잘 길들여야겠다. 첫 번째는 너무 일찍 포기했잖아. 길들인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동물을 다루는 것 같은 말이었거든요. 걱정 마. 이번엔 더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 저를 마치 물건처럼 평가하는 듯한 대화였어요. 그때 박철수 씨의 진짜 의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를 뒤져봤어요. 혹시 전처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박철수 씨와 다른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여성도 젊어 보였어요. 사진 뒤에 사랑하는 수연이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수연이라는 여성에 대한 자료들이 나왔어요. 탈북민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처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혼 사유서였어요. 거기에는 아내의 가출과 행방불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사라진 거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전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급히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박철수 씨 옆에 누워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상황은 완전히 감옥 상태가 되었어요. 박철수 씨가 현관문에 추가로 자물쇠를 달았거든요. 왜 이런 걸 다세요? 안전을 위해서야. 하지만 안전이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완전히 바깥 세상과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박철수 씨가 휴가를 내고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미래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거야.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이 감시의 의미였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제가 뭘 하는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래야, 이제 진짜 내 것이 된 기분이 어때? 사람이 누구의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있어. 아내는 남편의 것이야. 특히 너처럼 북한에서 온 애들은 더욱 그래.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어요. 차별이 아니야. 보호하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박철수 씨는 탈북민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온 여자라는 정체성으로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박철수 씨가 잠깐 잠들었을 때 저는 몰래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층을 내려다봤어요. 3층이라 뛰어내릴 수는 없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가 깨어나서 제가 베란다에 있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그냥 바람 쐬려고요. 거짓말하지 마. 도망갈 생각했지? 그리고는 베란다 문까지 잠가버렸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감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래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어디로 가겠어? 너 같은 애들 받아줄 곳이 어디 있다고. 그 말이 정말 상처가 되었어요. 마치 제가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더욱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미래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야. 첫째, 허락 없이 외출 금지. 둘째, 다른 사람과의 연락 금지. 셋째, 내 말에 무조건 순종. 마치 군대의 규율 같았어요.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널 지키려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소유욕이고 통제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몰래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여러 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불가능했어요.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대로 있다가는 전처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감시 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 3일이 지나갔고 저는 이미 후회를 넘어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처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신혼 넷째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박철수 씨, 이건 정말 너무해요. 저는 죄수가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항의했지만 박철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갑자기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더라고요. 닥쳐. 누가 죄수라고 했어? 내가 널 보호해주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박철수 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봤어요. 지금까지 본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에요. 제가 맞서자 박철수 씨는 더욱 화를 냈어요. 감금? 이런 좋은 집에서 편히 살면서 감금이라고. 너 같은 애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겠어? 그리고는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힘이 너무 세서 멍이 들 정도였어요. 아파요. 아픈 게 싫으면 말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어. 그 순간 박철수 씨의 폭력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심리적 통제였다면 이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박철수 씨가 출근한 후 저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3동 314호인데요. 문이 열리지 않아서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박철수 씨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신가요? 아니요, 부인인데요. 세대주 동의 없이는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했어요.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도와주세요. 갇혀 있어요. 한참 후에 옆집에서 인터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가정사는 알아서 하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박철수 씨가 돌아왔을 때는 제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내가 누구인지 모르나 봐. 그제야 박철수 씨가 이 아파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도 친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 소용없어. 그리고는 제 휴대폰마저 완전히 압수해버렸어요. 이제 바깥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마저 사라진 거였죠. 휴대폰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내가 말 잘 들을 때까지. 5째 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해봤어요. 박철수 씨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열쇠를 찾아봤거든요. 서재 서랍을 뒤지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수연이라는 전처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있었는데 수연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진단명은 적응장애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치료 기간이 결혼 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수연 씨가 병원에서 한 진술 내용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감시하고 통제해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마지막 기록을 보니 수연 씨가 갑자기 치료를 중단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씨가 깨어나서 저를 발견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열쇠 찾고 있었어요. 박철수 씨는 제가 본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걸 왜 봐?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박철수 씨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 씨도 저처럼 갇혀 있었던 거죠? 갇힌 게 아니야. 보호받은 거야.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박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 고향이 어디예요? 북한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강제 송환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거든요. 설마 직접 보낸 건 아니겠죠?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두려웠어요. 혹시 저도 수연 씨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섯째 날, 박철수 씨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오늘은 미래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박철수 씨가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미래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아니요.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무슨 뜻이에요? 수연이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때 박철수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야. 권력도 있어. 박철수 씨는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장과 친분이 있고 구청장과도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다들 내 편이야.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법적 기관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탈북민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북한으로 추방당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당시 제가 한국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한 거였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봤어요. 박철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열쇠를 찾아서 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다행히 열쇠를 찾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을 때의 그 자유로운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박철수 씨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바람 쐬러요. 거짓말하지 마. 박철수 씨는 저를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 수연이처럼 되고 싶어. 그때 처음으로 박철수 씨가 저를 때렸어요. 뺨을 한 대 맞았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버려. 그 이후로 박철수 씨는 더욱 감시를 강화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고 잠잘 때도 손목을 묶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해요. 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박철수 씨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오후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쓰러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러야 했어요. 부인이신가요? 같이 가시죠. 구급대원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집 밖에 나오니 달리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는 스트레스성 협심증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 아주머니께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주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남편이 경찰서장과 친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 박철수 씨의 치료가 끝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철수 씨는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누구와 이야기했어? 아무도요.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역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어. 내가 밖에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날 밤 박철수 씨는 정말로 제 손목에 밧줄을 묶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해요. 내가 아플 때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지만 동시에 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리고 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박철수 씨는 회사에 간 상태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입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택배 기사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 지금 안 계세요. 부인께 드릴 게 있어서요. 이상했어요. 저한테 올 택배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누가 보낸 건가요? 수연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수연이라니 박철수 씨의 전처 말인가요? 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택배 기사라고 생각했던 그 여성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씨. 저는 수연이에요. 박철수 씨의 전처가 대한민국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앞에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수연 씨는 35살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에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매우 결연했습니다. 박철수가 뭐라고 했나요? 제가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네. 그렇게 들었어요. 수연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3년 전에 가까스로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박철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탈북민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연 씨는 2년 동안 박철수 씨에게 감금당해 살았다고 했어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고통받았던 거였죠. 어떻게 도망치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여성 쉼터로 데려다 주셨거든요. 수연 씨는 그 후 3년 동안 박철수 씨를 피해 숨어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어요? 박철수의 회사 동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겪는 것을 볼 수는 없어요. 특히 미래 씨는 저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도우러 온 수연 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박철수가 돌아오기 전에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수연 씨는 가방에서 특수한 도구를 꺼냈어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언젠가는 다른 피해자를 구하는 데 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 씨는 능숙하게 자물쇠들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쉼터에서 배웠어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드디어 문이 열렸을 때의 그 해방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3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자, 이제 가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수연 씨와 함께 아파트를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긴장했지만
다행히 박철수 씨와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데려간 곳은 서울 시내의 한 여성 쉼터였어요. 탈북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준비할 수 있고요. 쉼터 소장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해요. 그날 밤 3주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박철수 씨가 찾아올 것이 두려웠지만 여기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쉼터에서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도와주셨는데 탈북민 여성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에요. 박철수 씨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변호사님은 박철수 씨를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수연 씨가 3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후에도 계속 박철수를 조사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 씨는 박철수 씨의 과거를 자세히 파헤쳐 놓았어요. 저와 수연 씨 이전에도 탈북 여성과 만남을 가진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에요. 봉사활동으로 접근해서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척하다가 점점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박철수 씨는 일종의 연쇄범이었던 거예요. 탈북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철수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사회적 지위도 허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장과 친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동문일 뿐이었고요. 박철수 씨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박철수 씨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탈북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결국 박철수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탈북민 지원 활동에서도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연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네, 진짜 자유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것도 비슷한 통제였다는 것을. 개인의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통제받는 상황이었죠. 저는 북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힐 뻔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아니까요. 수연 씨 말이 맞았어요. 진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후 저는 다시 대학교로 돌아갔어요. 사회복지학 공부를 계속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수연 씨는 지금 여성 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미래야,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수연 언니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유가 뭔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박철수 씨가 보여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만났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을요. 미래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제 남자친구가 항상 해주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게 해줬어요. 지금도 가끔 박철수 씨가 꿈에 나와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보다 훨씬 강해졌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자유는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제가 23살에 경험한 결혼 3일 만에 후회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후회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 27. 앞으로 더 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